금속 고리로 목을 비인간적인 한계까지 늘리는 부족부터 죽은 동물의 뼈로 얼굴을 뚫는 집단, 어린 시절부터 발이 기형인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은 전통을 모든 서구적 논리에 도전하는 영역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가장 외딴 산, 미지의 정글, 문명에 의해 잊혀진 사막에는 마치 인류학적 악몽에서나 볼 법한 일상을 살아가는 20개의 인간 집단이 있습니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이야기나 도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계까지 자신의 신념, 의식, 전통을 확장해온 인류의 기록된 현실입니다. 우리 투어의 20번째 부족은 미얀마의 산악지대로 향합니다. 카얀족 여성들은 1000년 넘게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기린족 여성으로 알려진 카얀족은 선천적으로 목이 길지 않습니다. 여자아이들은 5살 때부터 금박을 입힌 황동고리를 목에 걸기 시작하며 매년 고리를 더해 무게가 10kg을 넘을 때까지 늘어납니다. 이 금속은 실제로 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쇄골과 갈비뼈를 눌러 최대 40cm까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냅니다. 카얀족 여성들은 이 고리를 절대 빼지 않습니다. 잠자고, 먹고, 목욕하는 등 삶의 모든 활동이 이 끊임없는 무게를 몸에 짊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전통적으로 고리는 호랑이의 공격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수년간 착용한 고리를 빼면 목 근육이 너무 위축되어 금속 지지대 없이는 머리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의존성이 되는 황금 감옥입니다. 19위는 인도네시아의 멘타와이족입니다. 시베루트 섬에 거주하는 이들은 숲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무 하나하나를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전통은 극단적인 치아 변형입니다. 멘타와이족은 이를 날카로운 끝으로 갈아내는데 이렇게 하면 치아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초보적인 도구와 마취 없이 행해지는 이 과정은 며칠 동안 지속되며 환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멘타와이족의 진정한 신비는 자연의 정령과 소통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시케레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샤먼들은 깊은 트랜스 상태에 빠져 영혼의 세계로 이동하여 죽은 자의 영혼과 교감한다고 주장합니다.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 의식에서 그들은 환각성 식물을 먹고 완전히 지칠 때까지 광란의 춤을 춥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경험에서 스스로에게 입힌 상처, 즉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교감을 나타내는 신성한 흔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18위인) 이 부족은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 살고 있으며 무르시족은 신체 변형을 극단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무르시족 여성들은 청소년기에 아래 십술에 깊은 절개를 한 후 점토나 나무로 만든 원반을 삽입하는 입술판으로 유명합니다. 이 판은 지름이 최대 25cm에 달할 수 있으며 입술을 기괴한 크기로 늘려 정상적인 언어 사용은 불가능하고 식사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입술판을 삽입하는 과정은 잔혹한 통과 의례입니다. 젊은 여성은 이물질 주변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몇 주 동안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감염을 겪고 일부는 그 과정에서 사망합니다. 무르시족 남성들은 동가라고 불리는 긴 막대기를 사용하여 의식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두개골 골절, 치아 상실, 그리고 명예의 표시로 여겨지는 영구적인 상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7위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다니족입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전통은 슬픔을 표현하는 자해입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 죽으면 다니족 여성들은 돌도끼로 손가락을 자릅니다. 이키팔린이라고 불리는 이 관습은 육체적 고통을 통한 정서적 고통을 상징합니다. 나이든 다니족 여성은 수십 년간 가족을 잃은 후 손가락 몇 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족은 끊임없는 시족 간 전쟁이 문화의 모든 측면을 형성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호립 영박으로 만든 음경 덮개만 착용하고 여자들은 풀로 만든 치마를 입습니다. 그들의 건축 양식은
이러한 호전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마을은 높은 울타리와 감시탑으로 요새화되어 있으며 전사들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적을 감시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활과 화살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전투의식은 그들의 정기적인 의식 일정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특별한 존재와의 첫 만남에서 우리는 인류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일의 극히 일부만을 경험했습니다. 이 네 부족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 관찰자에게는 극단적인 형태의 자초한 고통으로 비춰지는 관습을 구성원들이 완전히 정상화해 왔다는 점입니다. 카얀족 여성들은 목걸이를 우리가 신발을 신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일상의 일부일 뿐인 사소한 불편함입니다. 멘타와이족은 날카로운 이빨로 미소를 지으며 입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빌랑을 씹습니다. 이는 흡혈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그들에게 깊은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무르시족 마을의 어린 소녀들은 어머니와 언니들이 입술판 때문에 밥을 먹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자신들도 이 입술판을 착용하고 수년간 고통과 섭식 장애를 겪을 날을 꿈꿉니다. 그들에게 입술판이 없는 여성은 우리에게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만큼이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한편 다니족은 절단된 손가락의 절단 부위를 불타는 석탄으로 소작하는 초보적인 수술 기법을 개발했는데 이 수술들은 어떠한 정서적 트라우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신체적 고통이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완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카얀족 사이에서는 긴 목을 가진 여성이 더 명망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더 나은 결혼 기회를 얻습니다. 다니족 전사들은 의식적인 전투에서 얻은 상처를 명예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여성들은 고통에 대한 용기와 회복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상처를 가진 남성을 선호합니다. 16번째는 파푸아뉴기니의 코로와이족입니다. 이들은 의식적인 식인 풍습을 벌인 마지막 인류 집단 중 하나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와이족은 사회 정의의 한 방법으로 식인 풍습을 행했으며 자신들이 사악한 마녀로 여겼던 카쿠와 케이하쿠와 부족 구성원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마녀들은 예지몽을 통해 확인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내부에서 집어삼켜 알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을 초래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코로와이족은 지상에서 최대 40m 높이까지 솟아오를 수 있는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루마팅기라고 불리는 이 공중 구조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된 건축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덩굴과 대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통해 접근해야 하며 추락은 거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지대에서의 삶은 야생 동물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주론에 따르면 올라갈 수 없는 적대 부족과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14위는)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다사네크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사막 중 하나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마치 종말 이후의 악몽에서 튀어나온 듯한 풍습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사네크족은 부족 정체성의 표식으로 극심한 흉터 형성을 행합니다. 남자들은 몸통과 팔다리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재와 배설물을 문질러 온몸을 덮는 켈로이드를 만듭니다. 다사네크족 여성들은 며칠 동안 지속되는 여성 생식기 절단 의식을 거행합니다. 녹슨 칼날을 사용하고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부족 원로들은 절단을 가하는데 이 절단은 종종 치명적인 감염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혼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반면 죽은 사람들은 조상의 영혼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사네크족의 경제는 이웃 부족의 가축을 약탈하고 잔혹한 학살로 이어질 수 있는 폭력적인 습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전사들은 추가적인 아내와 인골로 만든 특별한 장신구를 착용할 권리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남성 입문식에서 젊은이들은 적을 처치하고 용맹의 증거로 신체 일부를 가져와야 합니다. (13번째) 글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바탁족을 소개합니다. 바탁족은 20세기 초까지 사법적 식인 풍습을 궁극적인 처벌 방식으로 시행했습니다. 바탁족은 간통, 반역, 주술과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 사형과 공동체 전체가 범죄자를 의식적으로 먹는 복잡한 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마을 한가운데 기둥에 묶여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한 후 처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사지에서 시작하여 중요 장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단이 포함되었습니다. 고기는 의식용 불에 구워져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나누어졌으며 이는 집단 정화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바닥 쪽은 범죄자의 살을 먹으면 공동체의 생명력이 전달되고 영적인 악이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뼈는 가루로 갈아 쌀과 섞어 처형 후 몇 달 동안 먹었습니다. 두개골은 전리품으로 보존되어 미래의 범법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의례 장소에 전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를 더욱 어두운 영역으로 이끌고 우리가 혐오스럽게 여기는 관습들이 우리의 도덕성과 인간성에 대한 개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문화의 일상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12위는 파푸아뉴기니의 포어족입니다. 이들은 의식적인 식인 풍습으로 인해 쿠루라는 신경계 질환을 앓은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포어족은 죽은 자를 기리고 그들의 지혜를 흡수하기 위한 장례 의식의 일환으로 죽은 친척의 뇌와 신경계를 먹어 치웠습니다. 전통적으로 의식에서 이러한 신체 부위를 받던 여성과 아이들은 통제할 수 없는 떨림, 강박적인 웃음, 그리고 결국 사망을 초래하는 퇴행성 질환에 걸렸습니다. 쿠루의 증상으로는 점진적인 근육 조절 상실,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히스테리성 웃음 발작, 그리고 사망 전 식물인간 상태로 이어지는 정신 악화가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수십 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발병할 수 있었고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죽음이 불가피했습니다. 포어족은 이러한 증상을 영혼 빙의로 해석하여 식인 풍습을 더욱 강화했고 결과적으로 전염병을 악화시켰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되는 동안 고인의 유족들은 의식용 집에 모여 시신을 지하 화덕에서 며칠 동안 굽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영양가 있는 부위로 여겨지는 뇌는 임산부와 존경받는 원로에게 바쳐졌습니다. 뼈는 갈아서 채소와 섞어 수프를 만들어 온 공동체가 함께 먹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소비는 쿠루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인해 결국 중단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1위는 브라질의 사테레 마웨이입니다. 이들의 남성 인문 의식은 인류 문화에서 기록된 가장 극심한 고통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전사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총알개미가 가득 든 장갑 안에 손을 넣어야 합니다. 총알개미의 독은 동물 세계에서 가장 강렬한 고통을 유발하는데 이는 총에 맞은 것과 비슷합니다. 총에 맞은 듯한 느낌을 주는 총알개미는 포네라톡신이라는 신경독을 주입하는데 이 독은 일시적인 마비, 환각, 그리고 최대 24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입문자들은 개미가 반복적으로 쏘는 동안 최소 10분 동안 장갑 안에 손을 넣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의식을 잃고 일부는 발작을 일으키며 일부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이 의식은 청년이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몇 달 동안 20번 반복되어야 합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손떨림, 감각 상실, 만성 통증과 같은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경험합니다. 사테레마웨는 모든 세션을 완료한 사람이 초인적인 용기를 보여준 것으로 여기고 적 부족에 대한 전쟁 원정을 이끌 준비가 되었다고 여깁니다. 10위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토라자족입니다. 이들의 장례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시신을 가족의 집에 안치해야 합니다. 토라자족 사회에서 누군가 죽으면 공식적으로는 죽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말하거나 먹을 수 없는 병든 사람인 마칼라로 간주됩니다. 시신은 전통 방식으로 보존되며 가족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때까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가족의 집에 보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친척들은 시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일상적인 가족 활동에 참여시킵니다. 아이들은 미라가 된 조부모 주변에서 놀며 자라며 온 가족이 다양한 부패 상태의 시신 옆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악취는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시신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것은 영혼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람부솔로 장례 의식이 치러지면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수백 마리의 물소와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 동물들의 피를 시신과 조문객에게 뿌리고 그 고기를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희생된 동물들의 뼈는 관 주위에 놓여 수미터 높이까지 쌓인 유해 더미를 형성합니다. 아홉 번째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아스마족입니다. 이들의 전사 전통에는 결혼과 부모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머리 사냥이 포함됩니다. 아스마족 남자들은 적의 목을 베어 전리품으로 마을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머리 사냥으로 알려진 이 관습은 이웃 마을들 사이에 대대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스마족 전사들은 쓰러진 적의 대퇴골을 깎아 만든 인골창, 인골로 만든 활, 그리고 머리로 장식된 방패를 사용합니다. 머리를 노리는 습격은 치밀하게 계획되며 공격자들은 잠자는 마을에 침입하여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무작위 희생자들의 목을 베는 야간 매복을 포함합니다. 포획된 머리는 마을로 가져와 며칠에 걸쳐 의식춤, 샤먼의 노래, 그리고 머리 보존을 위한 준비 등 의식을 거행합니다. 뇌를 꺼내 사고와 섞어 먹고 두개골은 깃털, 조개 껍질, 의식용 그림으로 장식한 후 성공한 전사들의 집에 전시합니다. 일곱 위는 인도양 북센티넬 섬의 센티넬족입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폭력적인 인류 집단으로 여겨집니다. 6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센티넬족은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며 섬에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든 치명적인 화살로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의 적대감은 너무나 일관되고 치명적이어서 인도 정부는 그들의 영토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센티넬족과의 조우는 거의 즉시 사망했습니다. 2006년에는 실수로 해변으로 들어온 어부 2명을 살해했고 2018년에는 자신들에게 접근하려던 미국 선교사를 살해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경고의 의미로 해변에 방치되고 다가오는 배는 숲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궁수들이 쏘아대는 화살 세례를 받습니다. 항공 관측 결과 센티넬족은 원시적인 오두막에 거주하며 석기를 사용하고 꺼지지 않는 불을 피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농업이나 가축 사육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오로지 사냥, 어로, 채집으로만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개체수는 50마리에서 400마리 사이로 추산되지만 관찰자에게 극도로 공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센티넬족이 수천 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초기 현생 인류와 현대 사회 사이의 진화적 연결고리를 나타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외부 접촉에 대한 그들의 격렬한 저항은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다듬어진 극단적인 외국인 혐오 원칙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였음을 시사합니다. 유기는 브라질의 코르보족입니다. 이들은 사냥과 전쟁에 나무 곤봉만 사용했기 때문에 사냥꾼으로 불립니다. 코르보족은 아마존에서 가장 폭력적인 부족 중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자신들과 접촉하려 했던 선교사, 인류학자, 정부 관리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해왔습니다. 코르보 전사들은 극히 단단한 나무를 깎아 만든 거대한 곤봉을 제작하는데 이 무기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사람의 두개골을 산산이 부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투 기술에는 숲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은밀한 매복 공격을 펼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웃 부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사용하지 않고 곤봉의 맹렬한 위력과 수세기 동안 갈고 닦은 게릴라 전술에만 의존합니다. 코르보족 여성들은 작지만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곤봉을 사용하여 폭력적인 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아이들은 걸을 수 있는 때부터 전투 기술을 배우며 5에서 6세 아이들이 작은 곤봉으로 공격 기술을 연습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끊임없는 전쟁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모든 구성원은 어린 시절부터 무딘 무기로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야노마미족입니다. 이들의 전통에는 장례식인 풍습과 인간 사회 역사상 가장 높은 대인 폭력 발생률이 포함됩니다. 야노마미족은 죽은 친척의 재를 바나나와 섞어 먹는 의식을 몇 주 동안 지속하는데 이를 통해 고인의 영혼이 영계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죽은 자의 시신은 의식용 모닥불에서 뼈와 재만 남을 때까지 태워집니다. 이 유해는 잘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으깬 바나나와 섞어 의식잔치에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먹습니다. 야노마미족은 시신이 자연스럽게 부패하면 영혼이 악령으로 영원히 떠돌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죄를 먹는 의식은 고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행위로 여겨집니다. 야노마미족 사회는 극심한 가정 폭력과 부족 폭력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곤봉으로 때리는 일이 잦고 흉터가 많고 뼈가 부러진 여성은 남편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 정기적으로 징계할 만큼 훈육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아이들은 가정생활의 정상적인 일부로 잔혹한 구타를 목격하며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폭력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임을 배웁니다. 문명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사회와의 이러한 만남은 우리가 훨씬 더 불안한 집단, 즉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의식 관행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싶어 하는 우리 종의 측면들을 마주하게 하는 집단과 마주하도록 준비시킵니다. 네 번째로는 페루의 아마오아카족이 있는데 이들의 가장 충격적인 전통은 초자연적인 신체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의식적인 유아 사례입니다. 아마오아카족은 선천적 결함, 쌍둥이 또는 생후 몇 주 동안 심하게 우는 아기가 악령에 씌여 결국 부족 전체를 파괴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아기들은 확인된 악령 빙의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특정 방법으로 살해됩니다. 구순열이 있는 아기는 개미집에 산채로 묻히는데 육식 개미들이 숨쉬는 동안 천천히 시체를 개걸스럽게 먹어 치웁니다. 쌍둥이는 특히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어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가운데 물이 담긴 가마솥에서 끓여 죽입니다.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난 아기는 출생 직후 목이 잘리고 머리는 공동주택 들보에 매달아 보호 부적으로 보존됩니다. 이 저주받은 아이를 낳은 산모들은 가시나무 가지로 채찍질하고 장기간 금식하며 몇 달 동안 특별한 오두막에 격리되는 등 정화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산모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실패를 나타내는 흉터를 영구적으로 남기게 되며 이는 평생 사회적 낙인으로 남게 됩니다. 처형된 아이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본능보다는 부족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장례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여행에서 가장 극단적인 부족은 우간다의 이크족입니다. 이 부족은 인류학자들이 제도화된 문화적 반사회적 병리라고 부르는 현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크족은 집단 생존, 협력, 친족 간 보살핌에 대한 모든 본능을 완전히 버리고 절대적인 이기심과 체계적인 잔혹함에 기반한 사회 시스템으로 진화한 인류 사회의 유일한 기록된 사례일 것입니다. 이크족의 사회적 붕괴는 20세기 중반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전통적인 사냥터를 떠나야 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서 드러난 것은 적응이나 회복력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이타주의, 연민, 사회적 협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한 문화적 변혁이었습니다. 이크족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잔혹함이 용인되는 규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흥거리를 찾는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크족 사회에서 부모들은 3살배기 아이를 홀로 살아남기 위해 일상적으로 버려지며 그 나이 이후의 양육은 자원 낭비로 간주합니다. 버려진 아이들은 생존주의 갱단을 형성하여 음식과 거처를 놓고 격렬하게 경쟁하며 어린 시절부터 집단 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나 배신 행위조차 개인의 생존을 위해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을 형성합니다. 노인과 병든 사람들은 음식을 주지 않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면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죽어가는 몸을 오락거리로 삼는 등 체계적인 잔혹 행위를 당합니다. 이크족은 건강한 성인들이 모여 취약한 사람들을 교대로 천천히 고문하고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웃는 의식놀이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잔혹 행위는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오락거리를 늘리기 위해 희생자를 살려둡니다. 이크족의 사회 구조에는 존중, 지혜 또는 전통적인 리더십에 기반한 위계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지위는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임시 지도자는 보복 없이 집단 내 다른 구성원을 조종하고 배신하고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곤 합니다. 이크어는 사랑, 우정, 감사, 연민과 같은 개념과 관련된 단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대신 다양한 형태의 잔혹함, 배신,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묘사하는 매우 풍부한 어휘를 개발해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게 가할 수 있는 다양한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배우지만 타인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를 표현하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이 20개 부족을 여행하는 것은 인간 경험의 다양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넘어 이 사회들은 인간다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존재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문화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간 본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